권영주의 카좋다. 안녕하십니까. 카좋다 권영주입니다. 며칠 전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말 그대로 흙먼지인데 황사는 사람뿐 아니라 자동차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돌가로 쌓인 유리를 와이퍼로 그냥 밀어내면 유리에 흠집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사철에는 공기에 불순물 걸러주는 에어필터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사람에게 마스크가 있다면 자동차에는 에어필터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스타트 카톡 에어필터입니다. 에어필터는 자동차 앞에서 들어온 공기의 이물질 걸러내고 공기의 유입 속도를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곳을 거친 공기가 엔진 속으로 들어가 연료 태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필터는 건식과 습식으로 구분하는데 건식은 쓰고 난 후 교체하는 것이고 습식은 일정 기간 지나면 필터 빨아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기름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먼지 제거에는 더 효과적이죠. 하지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찮으니까 건식 쓰는 겁니다. 국내 최초 듣는 자동차 라디오쇼 YTN 라디오의 권영주의 카좋다. 엔진 스타트! 이것만은 짚고 가자. 자동차 핫 이슈. 이것만은 알고 가자. 알기 쉽게 풀어보는 자동차 이슈 시간입니다. 라이더 매거진의 박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자동차 급발진 얘기 하신다고 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자동차 급발진 연구원에서 이 자동차 급발진 유무장치 상용화하겠다고 해서 이 자동차 급발진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먼저 이 자동차 급발진이 뭔지 구체적으로 좀 정의를 하고 들어갔죠. 뭡니까 이게? 일단 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를 발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급발진은 말 그대로 급히 튀어나가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미국 고속도로 안전청에서 내린 정의가 있는데 자동차 급발진은 정지된 상태 또는 매우 낮은 초기 속도에서 명백하게 제동력 상실을 동반한 의도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고출력의 사고,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기 싫은데 지 혼자 막 앞으로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엄청난 속도로 나아가는 그것도 거죠. 나가는데 갑자기 고출력으로 그렇죠. 굉음을 내면서 그걸 급발진이라고 하는군요. 사실 이제 급발진 추정이나 의심이라고 하지 이제 급발진이라고 확인된 사고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본이나 교통안전공단 이런 곳에 접수되는 게 연간 100여 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급발진 연구회에서는 연간 1000여 건 이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소비자 과실로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원인은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이게 하지만 추정 원인만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2013년에 네. 국토교통부가 국민 공모한 급발진 실험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도 막 시끄러웠어요. 난리가 났었죠. 네. 뭐 6가지가 있었는데 네. 뭐 첫 번째로 그 ECU라고 부르는 엔진 제어 장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뇌. 그렇죠. 네. 컴퓨터의 중앙처리 네. 장치처럼 이제 그런 제어 장치에 습기가 차서 오류가 났다. 그래서 막 물도 뿌리고 막 그렇게 많이 실험을 했었는데 문제가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ECU에 전기적 충격을 가할 경우. 그래서 전기적 충격도 가했더니 문제가 없었고. 그러니까 안전 장치가 바로 작동하면서 차단이 됐던 거죠. 그리고 주행 중에 가속 페달이나 제동 페달을 동시에 밟을 경우에 제동력이 상실된다. 근데 이것도 뭐 재현이 안 됐고요. 또 ECU 전기 충격이나 발전기 고장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ECU 가열 및 회로 단선. 그러니까 대부분 다 ECU에 관련된 주장이 많았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 연소실 내에 카본이 많이 퇴적이 돼서 이것도 뭐 급발진의 원인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당시 실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사에서도 뭐 9개월 동안 조사해가지고 기술적 결함을 밝혀내지 못해가지고 뭐 시끄러웠어요. 그렇죠. 정부에서도 결국에는 뭐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현재 기술로는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이제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상은 있으나 현재 과학 기술로는 결코 원인을 밝혀낼 수 없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하니까 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동 변속기 차종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예, 뭐 운전자 과실로 판정된 경우가 뭐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제조사들은 뭐 시프트락이라고 하는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만 변속이 되도록 하는 움직이는 예, 이런 장치를 적용한 다음에 비슷한 사고가 상당수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 사태도 있었는데 이때는 뭐 브레이크나 엑셀 페달 같이 밟을 때 가속 신호를 무시하는 그런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기능 이런 것도 적용되고 있어서 사소한 위험이 좀 많이 요새는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이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기능을 뭐 스마트 페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자동차 충돌 시험할 때 돈 얼마 듭니까? 알아보니까요. 네. 일단 차값이랑 뭐 이래저래 시설 비용 뭐 다 해서 한 8천만 원에서 1억 원쯤 든다고 합니다. 사실 차값도 뭐 물론 차값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인형, 더미. 아, 그렇죠. 그 더미가 비싸요. 많이 비싸죠. 더미 안에 또 센서를 여러 개 장착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비싸더라고요. 더미가 상당히 비싸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런 테스트 한번 하려고 그러면 음. 한 1억쯤 갖고 있어야 일단은 결과치를 낼 수 있다. 그렇군요. 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가능성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작동할 때 여유 있는 마음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니, 일단 이게 뭐 갑자기 뛰쳐나갔는데 무슨 여유 있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그 여유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죠. 평상시에. 예, 그 조작을 급히 했을 때 오작동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좀 조심하셔야겠고, 그리고 뛰쳐나갈 때는 시도해볼 방법이 있는 게 뭐 시동을 끄는 거. 그러면 이제 동력이 차단되니까. 그리고 또 기어를 중립으로 바꾸는 거.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주차 브레이크를 써보는 거. 뭐 이런 방법들이 일단은 손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방법 한 근데 번은 뭐 실제 당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해도 다 안 듣더라. 그렇죠. 예? 저는 이거 물론 그 급발진은 아니지만 오조작은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예. 후진을 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저는 분명히 후진에다 변속 레버를 놓고 뒤를 쳐다보고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내가 놨던 게 R이 아니고 D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뒤를 보고 가는데 차가 갑자기 앞으로 나가는 거죠. 순간 당해가지고 까딱했으면 정말 페달을 더 깊이 밟을 뻔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페달 밟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속 페달을 밟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네, 경우가 엑셀을 밟았는데 깜짝 놀란 있어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고가 난 사람들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운전자 과실이 명확한 경우가 있을 거고 애매한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일단 뭐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서 사고를 재현할 수 없다. 이게 좀 한계. 이게 이제 참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보면은 개인에게 이 사고를 입증해라 원인을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법규도 사실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이제 제조사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개인이 이런 거를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재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현을 하려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영상 기록 장치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블랙박스라고 부르는 영상 기록 장치. 네. 이제 그 화면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뭐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나오지 않으니까 또 이것도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온 오프는 나오죠. 온 오프. 그렇죠. 근데 요새 나오는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자기 진단 장치에 연결이 돼서 이게 최근에 나온 거죠, 이게. 그렇죠. 실제로 가속 페달을 얼마나 밟았는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궤도율이라고 그러죠. 예. 궤도율. 얼마나 밟았는지, 몇 초로 밟았는지, 속도가 얼마였는지 그렇죠. 이런 게 다 나오니까 이걸 나중에 이제 법정에다가 자, 이거 장치가 있으니까 나는 급발진을 하지 않았어. 오조작을 하지 않았어. 그렇죠. 라고 주장을 하면 이제 증명 자료가 되는군요. 그래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그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런 주장도 많고 근데 이게 뭐 충격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켜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예, 뭐 일단 업체 입장이긴 네, 합니다만 네. 독일 회사의 이제 현장 검증 결과 이제 충격에 의해서 브레이크 등이 켜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등이 분명히 들어와가지고 나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죠. 이게 충격에 의해서 브레이크 등이 켜질 수도 있다라고 제조사가 얘기를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등이라는 거는 브레이크 페달에 달린 그 스위치가 조금만 움직여도 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만 올려놔도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예를 들어서 충격을 받으면 페달이 움직이면서 스위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충격으로 관성 때문에 이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거다. 이런 결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난 분은 좀 억울하기도 하겠죠. 예전에 저 한양대학교 뭐 교수께서 그 실제로 그 급발진해가지고 TV 영상 나오는 거 봤는데 어디 충격 없이 그냥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자동차를 공부하신 교수인데 예. 브레이크는 나는 분명히 밟고 있었다. 네. 그분도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다고 내 지금도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발진 사고가 한 10건 나면 9건 정도는 뭐 운전자 과실로 판단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네. 근데 그중에 한 건 정도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애매한 사고.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제조사도 입증하기가 어렵고 운전자도 입증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고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은 급발진은 원인이 모호하고 지금까지 자동차 결함이라고 밝혀진 것도 없고 소비자들의 실수로 남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요새 이제 여러 기록 장치들이 개발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급발진 상황을 저장해준다 이런 장치도 발표가 됐고, 근데 아직 검증된 건 아니죠. 그리고 영상 기록 장치인 블랙박스들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OBD2에 연결해서 OBD2라고 하면 이제 단말기.
그렇죠. 예, 주행 기록 당말기 같은 거죠. 자기 진단 장치.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자동차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진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연결을 하면 얘가 진단한 내용이 그대로 이제 블랙박스 기록 장치에 저장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단순히 영상 기록 장치가 이제는 이제 차의 모든 정보를 다 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런 기술은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이렇게 뭐 연결해 가지고 뭐 하는 거 잘 만들어요. 그쵸. IT 쪽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소비자가 조금이라도 더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여러 장치가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앞서 있는 편인데 급발진 사고를 대비하고 입증하려는 노력들이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책임을 가리는 장치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아까 이제 법정에서 그렇죠. 증거자료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그래서 뭐 연쇄 추돌 사고 요새 또 이슈가 됐었는데 이럴 때 뭐 영상 기록 장치와 여러 센서 기록 이런 장치들의 데이터들이 증거로 활용되면 보험 업계에서도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소비자가 여러 사고를 증명을 해야 됐는데 이것도 증거 자료가 되니까 이제 제조사 입장도 이제 조금 곤란해지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낸 건 아니고 예. 급발진 연구회가 이번에 발표한 것은 연동해서 운전자의 과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보존용 기록 장치를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급발진 연구에도 원인은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다. 예. 이렇게 했거든요. 이 급발진 연구를 통해서 이 원인을 밝혀내면 노벨상 줍니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거 발견해서 원인 발견하면 이거 노벨상 줘야 됩니다. 그렇죠. 나사도 뭐 9개월 동안 밝혀내지 못했고 네. 우리나라 정보도 해결을 못했는데 그걸 연구회가 밝혀낸다면 노벨상 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또 하나의 현상을 네. 분명히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노벨상을 주고 그 노벨상에 박찬규 기자가 도전한단 말이 있어요. 해볼까요? 네, 지금까지 박찬규 라이드 매거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o, check it out, yeah. 내 차 제일 잘 나가. 우리는 튜닝 마니아예요. 급격히 커지는 튜닝 시장. 정부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고 이제 나섰죠.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현실과 법은 멀기만 한 튜닝. 제대로 짚어보고자 만든 코너. 내가 제일 잘 나가. 튜닝 마니아. 오늘도 한국자동차 튜닝산업협회 까띠아 회장을 맡고 계신 우리 학계의 연예인. 우리 대림대 김필수 자동차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뭐 스케줄이 거의 연예인 스케줄이에요. 지나가다가 저기 연예인 밴 보면 저는 김필수 교수님인가? 오늘 저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오늘 여러 가지일 때 그중에서 튜닝 부품 인증제 있죠. 인증제. 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한 10가지 이상 돼요. 그중에서 이제 그 꼭지 중에 한 가지가 튜닝 부품 인증제인데 네. 사실 뭐 말 맞다나 그 말입니다. 튜닝 부품을 인증하는 제도다. 그런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국민들이 튜닝 부품이 활성화되면서 자기 차에다가 이제 탈부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사실 이 부품이 제대로 된 부품인지 복제품인지 정품인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도 예전에 차 운행을 하다가 충격을 받아서 휠이 깨졌거든요. 아, 그래요? 예, 깨진 다음에 본 다음에 복제품인 줄 알았어요. 그 어디 거였어요? 대만제요. 그 휠 제조사 나오면 바로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렇군요. 네. 교수님. 네. 정확하게 우리가 좀 개념을 하나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인증제라는 게 네. 사전에 인정을 해서 뭘 해준다는 겁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인증제라는 건 사전 인증제 있고 사후 인증제가 있어요. 네. 사후 인증제는 회사에서 서류를 갖춰서 냈을 때 그 네. 구비 조건에 맞고 규격에 맞으면은 정부에서 오케이. 이거는 판매해도 좋다. 좋다. 대신 이제 그 물품을 팔았을 때요. 네. 시장에서 문제가 되면은 바로 걷어들여서 문제시 삼는. 그러니까 사실 이 제도는 사후 인증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장에 실시간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 걷어들이는 시스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네. 제대로 모든 게 조건이 갖춰지면 너는 팔아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네. 이 판매에 대해서의 문제가 일어나는 건 다 판매자가 책임을 져라 또는 제조사가 책임을 져라 네. 이런 어떤 일종의 약속이네요. 그렇죠. 품목이 있죠. 품목이 있죠. 5가지 품목을 먼저 시행을 하고 확대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뭐 알루미늄 휠이라든지 휠. 패드라든지 뭐 패드, 이런 것들,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네, 쪽 네. 부품에 대한 거 네. 이런 쪽이 이제 아직 치중이 많이 돼 있고요. 네. 향후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난번에 됐거든요. 그 휠 깨지신 거는 인증 안 받은 거네요? 당연히 없죠. 우리나라가 인증이 아직 없으니까. 아니 그 전문가가 그 인증도 안 받은 제품을 막 쓰시면 진짜인 줄 알았죠. 똑같아요. 제가 봐도 몰라요. 이게 그거.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말하는 그 한 방 맞은 거네요.
그렇죠. 제대로. 눈에다가. 예. 깨져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실은요. 야. 근데 그게요. 알루미늄 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조에서 찍어서 나오면은요. 외부 모양을 보면은 너무 깔끔하고 이쁩니다. 문제는 내부 피로도 검사부터 각종 검사를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고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야. 뭐 겉에 멀쩡하면 이거 그거 그렇죠. 괜찮은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너무 없는 거죠. 미려하고요. 마크도 너무 이쁘게 찍혀가지고. 그래 맞아요. 예, 그래서 원래 굉장히 짝퉁이 정말 멋지게 나오잖아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 막 했죠. 근데 한 방에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김필수 교수님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카조타니까 이제 솔직하게 진솔담백하게 하나면 또 뭐라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가도 속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 일반인도 속습니다. 얼마든지 속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니까 이거 인증제품 써야 된다. 맞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오는 알루미늄 휠 중에서 한 두 개 중에 하나는 아마 짝퉁일 겁니다. 사실 어느 건지도 구분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인증되는 품목이 휠, 네. 브레이크 패드, 그 다음에 드레스업 쪽으로 있죠. 드레스업 쪽으로. 예, 그러니까 머플러라든지 이런 머플러. 몇 머플러도 가지. 그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 규제 이내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규제 이내이 되고 사실은 이제 겉으로 부착을 하기 전에는 괜찮은데 부착을 했을 경우에 바깥으로 튀어나온다든지 그렇죠. 너무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다든지 이거는 불법이거든요.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안전에 영향을 주고 혹시라도 보행자라든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 단속할 때 전기톱 가지고 튀어나온 부분 다 잘라내고 이런 거 아니죠? 잘라야죠. 다. 자르고요. 잘라내야 또 돼요. 날카로우니까 저기로 갈아야죠. 샌드페이퍼. 갈아야 돼요. 단속관들이 앞으로 전기톱을.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사실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저 김필수 교수님만 나오면 예. 우리가 진짜 너무 많이 가요. 근데 망가지는 것 같아요. 저는 공 기자님 만나면 안 돼. 만나면 이상해져요, 자꾸. 아니에요. 이게 다 얼마나 이 편한 방송 정말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게 네. 복잡한 자동차 지식의 얘기를 예능처럼 풀어내는 맞습니다. 이런 코너. 사실 전문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요. 쉽게 알아듣게끔 해주는 그럼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수님 네. 대체 부품이 있어요. 대체 부품은 사실 튜닝 부품하고 약간의 개념이 차이점이 다르죠? 예, 약간 틀립니다. 네. 우리가 대체품 하게 되면은 차가 출고하기 전에 들어가는 걸 OEM 부품이라고 보통 얘기해 주거든요. OE 부품이라고 OEM 하죠. 네.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닌 것을 BOEM 부품 이렇게 Non 얘기하고 OE 부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중고 부품이 있고 그다음에 리사이클링 재제조용품이 있습니다. 재제조용품. 재제조용품, 재활용품 이런 것들 그렇죠. 사실 다 묶어서 OEM 부품 뺀 나머지를 다 묶어서 대체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줘요. 처음에 제대로 들어간 거 외에는 네, 다 다 대체품이다. 그냥 대체 부품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대체품 얘기가 나온 게 올해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입차가 국내 15% 넘어가면서요.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입 부품 가격하고 부품 가격이 비싸니까. 공임하고 있죠. 네. 이거 팔다리 하나씩 자르거든요. 그래, 굉장히 맞아요. 힘듭니다. 네. 나중에 자기 목도 없어져가지고 난리. 뭐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심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외국에서 인증된 부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튜닝 부품하고 접목이 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대체품의 활성화는 가격을 낮추는 효과. 국산차도 마찬가지고요. 대체품에 대한 건 국산 수입차 부품 관계없이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튜닝 부품의 인증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그러면 있습니다. 대체 가능한 부품도 인증을 해줍니까? 이거는 국내에서 제도 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수입차 중심으로 해서 8월부터 시행하는 거는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인증된 인증된 부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뭐 주로 티프에서 인증 받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데서 예, 이제 맞습니다. 그런 왜 제품들을. 그러냐면 일본도 아까 말씀드린 알루미늄 휠 하나 차관권에 대한 테스트 기준 만드는데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1, 2년 만에 이거 만든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벤치마킹에서 한국형 모델 정립하는 것도 빠르지 않습니까? 인증받으면 뭐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네요.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인증해줬다는 얘기는 품질 보증도 된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믿고 살 수 있다는 거. 보험상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고. 보험상의 문제도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보험사들이 네. 머리가 아프대요. 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튜닝 부품에 대한 이 보험 상품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근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정부에서 인증해 주는데 부착을 시켰는데 보험에서 이게 해당이 안 된다. 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보험료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라갑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험 상품 중에서 모터스포츠 관련한 맞아요. 스포츠카 쪽은 네. 보험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당연히 비싸죠. 이 튜닝 쪽은 또 자동차 매니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가격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네. 앞으로 고마력은 보험료 많이 내고 네. 같은 차종이라도 네. 저마력은 저출력은 보험료 적게 내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네. 고출력인 만큼 차가 속도 빠르고요. 사고 훨씬 위험성에서 높아지죠. 손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훨씬 높죠. 높은 만큼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보편 타당성 누구나 다 인정한 객관성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네. 저희가 또 이번에도 변함없이 튜닝 마니아 한 분 직접 연결했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죠?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저 김필수 교수님께서 또 튜닝 상담해 주시러 나오셨습니다. 네. 네. 그 실례지만 저기 어디에 누구신지 좀 알려주시면. 네. 성수동에 살고 있는 이름을 밝혀야 되나요? 아, 괜찮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네. 네네네. 그냥 김 선생님이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네. 성수동이 그 자동차 정비업체가 꽤 많은 동네인데 그쪽이. 네네. 제가 또 많이 이용을 하는 업체도 한 여러 군데 있고요. 그래요. 그런 입지 조건이나 여러 가지 움직이는 이쪽 동선이 좀 편해서 이쪽 근처에서 저기 많이 활동을 하고 일단 뭐 저 우리 김 선생님 지금 가지고 계신 차종이 뭡니까? 차종은 스포츠카랑 뭐 여러 가지 한 5대 정도 갖고 있고요. 뭐 네. 박물관 하세요? 아니 뭐 차를 좋아하고 뭐 개인 아, 그렇습니다. 네, 개인 차도 있고 아, 여러 가지를 제가 튜닝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튜닝을 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된 것 어우, 같습니다. 무지하게 오래 하셨네요. 네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 그래도 네네. 전문가 수준이에요, 전문가. 아 그렇게 전문가는 제가 볼 아니고요. 때는 김필수 교수님보다 튜닝에 대해서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교수님이 확실하시죠. 그럼 이제 그 궁금하신 점이 네네. 뭐 어떤 점이 있을까요? 뭐 이를테면 뭐 이 튜닝 부품 인증제 네네. 이런 거 좀 확대된다고 하는데 튜닝 매니아로서 좀 반가울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동호회에서나 이제 많이 들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튜닝에 한번 계속 빠지다 보니까 네. 그 만약에 차가 일본 차다 그러면 일본에 직접 가서 인증돼 있는 제도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아까 그 예. 김 교수님이 인증 일본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일본이 네, 가장 네. 대표적인 모델이죠. 네. 왜 그러냐면 그쪽 부분에서는 그런 인증 제도를 이용한 그런 튜너들이 네. 이용을 함으로써 그런 불법적인 부분이 좀 지양이 안 되고 합법적인 부분으로 되니까 이제 그쪽도 튜닝 쪽이 원체 발전이 우리나라보다는 시장이 크고 네. 오토살롱 개념도 많이 크기 때문에 저도 항상 오토살롱이나 일본에 자주 뭐 일본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좀 많이 하고 관심도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우리 저 김 선생님 말씀이 아주 달변이십니다. 예. 거침이 없어요. 차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쨌든 뭐 우리나라도 지금 튜닝 활성화하겠다고 이제 나섰잖아요. 네네네. 야, 그래도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멀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지금부터라도 좀 어느 정도 확립을 좀 잡고 그런 기존 그런 우리나라 브랜드가 이제 기아, 현대가 이제 외국에서는 엄청난 브랜드지 않을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큰 브랜드죠. 네, 큰 브랜드인데 국내 튜닝 브랜드 이름을 얘기하라 그러면 아무도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1등 있는 업체가 없으니까요. 다 OEM은 많이 생산합니다. 국내 업체.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많이 느꼈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게 이제 튜너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블라버스라든지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예, 않습니까? AMG는 뭐 있었구나. 네. 그런 식으로 국내 튜너에 대한 튜너들이 만약에 어떤 국내 브랜드를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할 브랜드가 없죠. 거의 외국 브랜드죠. 국내 브랜드는 좀 솔직히 현대기아에서도 앞장서서 작년부터 뭐 새로운 튜닝 브랜드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솔직히 그게 뭐 많이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그 20년 동안 튜닝 하셨잖아요. 네네. 그동안 튜닝 시장의 변천사 쭉 깨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접한 부분이 많은 부분만 잘 깨고 있잖아요. 모르는 부분은 저도 잘 모르죠. 그럼 이제 접한 부분은 뭐가 제일 많이 변했다고 느끼세요? 튜닝 쪽에서요. 예. 뭐 그전에는 처음 튜닝 했을 때는 기본 튜너들이 이제 휠이나 타이어 인치업, 휠 인치업, 뭐 그리고 흡기, 배기 뭐 이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외관도 많이 튜닝하고 이제 ECU도 많이 건들리고 이제 데이터적으로 많이 전문적으로 많이 돼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독일 튜너사나 독일 브랜드 국내에서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많이 팔리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아까 얘기 말씀하신 AMG나 뭐 보라보스나 이런 메이커들이 많이 들어와도 이제 돈이 되는 부분이 일단 들어오겠죠. 그러겠죠. 뭐 기업이 뭐 돈 보고 들어오지 그럼 뭐 그냥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활성화가 되고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문화가 이제 카페나 동호회나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많이 가는 포지션이 있어서 많이 이용을 많이 서로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걸 보고 아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이제 우리나라 성향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개인적인 성향들부터 해서 많이 자기 주장을 많이 내세우니까 똑같은 차 싫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휠이나 외관 튜닝이나 이런 AMG 튜닝으로 갈 수 이제 벤츠면 똑같은 벤츠를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느낌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렇군요. 네. 그 지금 이 방송 튜닝 초보들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지금 이제 튜닝 오래 하셨으니까. 네네.
직접 해보니까 이건 정말 해볼 만하다. 이런 거 하나 추천 하나 해주세요. 제일 그래도 구조 변경이 좀 필요하겠지만 배기 쪽은 좀 구조 변경이라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귀찮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흙배기 부분은 성능상에 좀 영향이 약간씩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아무래도 좀 뭐 그런 규제 배기나 검사나 안전 검사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이긴 하겠죠. 혹시 그 튜닝 부품 하나 구입했는데 네. 한 방 맞은 적 있으세요? 김필수 튜닝 교수님처럼? 제대로 한 방 맞아본 경험 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국산차를 처음 탔을 때 네. 흡입 쪽에 뭐 강화를 한다고 네. 바람개비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연결해서 그거 쌍시옷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거에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아주 유행처럼. 네네. 그래서 저는 그 회사가 직접 와서 제 차 달아주고 가기도 했어요. 그거 효과가 약간은 있습니다, 사실. 기름만 더 먹었어요. 어쨌든 뭐 아무리 전문가라도 참 속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뭐 거는 과거가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 김 선생님, 네네네. 그 성수동에 네네. 앞으로 성수동 터줏대감으로서 그쪽에서 혹시나 누군가가 인증되지 않은 튜닝 부품 판매한다. 바로 저희 프로그램에 제보를 좀 해주시면 한 방에 역으로 쳐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어디 업체에서 저한테 뭐 그러진 않을까요? 지금 인증된 거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증된 제품이 없답니다. 네, 오늘 너무나 고맙고 앞으로 카조타 애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재밌습니다, 이 프로그램.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수동의 김 선생님 연결해봤습니다. 교수님 들으셨잖아요. 예, 이분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뭐 진짜 꿰뚫고 계시네. 뭐 그러니까. 어떤 거부터 시작해서 어떤 게 좋다 이런 것도 괜찮고 마니아 역시 마니아라는 거 딱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니아가 나오니까 교수님이 할 말이 없으시죠. 할 말 없잖아요. 제가 마니아라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냥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아까 앞서 대체 가능 부품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대체 가능 부품을 앞으로 인증받으면 품목이 늘어날 것이고 이제 그렇죠? 이거를 좀 신중하게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 이게 욕심 부리면 안 되고요. 선진국도 1,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품 하나하나를 제대로 자리매김한 다음에 확대하는 게 중요하지. 욕심만 부려서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욕심만 부린다고 튜닝 산업이 활성화 당장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 거기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국내에서 튜닝 업체들이 중소기업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회원사 같은 경우에도 회비도 못 낼 정도입니다. 예, 그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리고 어디 전시에 있으면 전시 참가비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 튜닝 인증제를 통해서 이 비용이 너무 비싸다든지. 교수님 이거 좀 지원해 주시기 그러주세요. 어떤 거를 지원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연예인이어서 가지고. 제가 안 됩니다. 인증받는데 비용 이거 판매자 제조사가 되는 거죠? 내는 건데요. 비용을 되도록이면 절감시키려고요. 네.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싸게 준다고 얘기는 맞습니다. 들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비용 자체가 뭐 하나 하는데 뭐 1, 2천만 원 든다든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인증받다가 볼 다 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최소한 1, 200만 원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지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사실 자리매김을 첫 스타트를 어떻게 끊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휠이 첫 스타트일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알루미늄 휠은 아시다시피 운전 도중에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장치보다도 가장 중요한 장치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타이어하고 알루미늄 휠, 브레이크 장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치중을 해서 안착이 된 다음에 다른 부품을 확대하는 부분들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튜닝 부품 인증제 이거 자리 잡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이런 관련 제도를 총괄했던 분은 자리를 옮겼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옮겼죠? 네, 옮겼어요. 저 국토관리청으로 가셨어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아실만 하면은요. 한 10개월에서 11개월마다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가서 협의하는 게 아니라 가서 가르치러 가야 돼요. 근데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것들 좀 어느 정도 저희도 각 부서마다 전문가 양성이 된 다음에 또 법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이동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뭐 어쨌든 튜닝 부품 인증제 자리 잡기 위한 조언.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 그리고 욕심내지 마라. 네.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부분들 절대로 올리거나 이래서 이 중소기업을 일단은 강소 기업으로 키워야 되거든요. 히든 챔피언으로. 저비용 구조로 대중화를 시켜라. 맞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시죠. 전 정리는 잘해요. 네. 정리만 잘하시죠. 네, 그래서 사실 해야 숙제가 많고요. 네,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기대하는 만큼 쳤다 주지만은 너무 욕심내지 말고 더 길게 보고요. 그래요. 5년, 10년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산업 커지고 문화도 커지면서 고용 창출되거든요. 먹거리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모델 정립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인증제도 외국의 성공 사례를 우리 한국형에다가 좀 집어넣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먹거리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카조타가 거기에 양념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촉매제 역할도. 총매 와닿지 않아요. 양념. 양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프로그램에서 많은 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자동차 튜닝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우리 학계의 자동차 연예인 마당발, 왕발이 대림대 김필수 자동차과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튜닝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내 최초 라디오 자동차 전문 방송 권영주의 카조타를 듣고 계십니다. 아, 이 방송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꼭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시다고요? 있습니다. 권영주의 카조타 다시 듣기. 우선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카조타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가 딱! 전문 보기로 들어가시면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눈앞에 카조타 방송이? 네, 그렇습니다. YTN 라디오 최초로 시도하는 보이는 라디오가 YTN 홈페이지 권영주의 카조타에서 제공됩니다. 권영주의 카조타 다시 듣기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팟캐스트인데요. 카조타로 검색을 하시고요. 세 번째, 페이스북에서 카조타로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좋아요를 꼭 누르시면 카조타 팬 자격으로 다시 듣기, 보이는 라디오, 전문 보기, 방송 현장 뒷이야기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영주의 카조타, 다시 보고 다시 듣는 방법. 좋다 좋아. 참, 보이는 라디오는 유튜브 YTN 라디오 채널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즐감. 이틀 뒤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모터쇼가 열립니다. 수많은 신차가 쏟아지고 앞으로 나올 신차도 컨셉트라는 이름으로 출품되죠. 원래 모터쇼의 시작은 초창기 부자들이 모여 서로 자신의 자동차를 자랑하던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신기한 물건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렸고 이걸 보고 1897년 독일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듬해 프랑스가 파리의 튜러리 공원에서 모터쇼를 열게 된 것이죠. 그 뒤로 우후죽순 모터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터쇼에 여성이 등장합니다. 1960년대 도쿄 모터쇼에 오가와라는 여성이 등장한 게 시작이죠. 이후 아시아권에선 앞다퉈 여성 모델이 모터쇼의 일부분을 차지했죠. 급기야 여성을 넘어 아이까지 모델로 등장하자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모터쇼 여성 모델의 출연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모터쇼답게 자동차로 관심을 끌라는 무언의 경고이기도 하죠. 한국도 모델쇼라는 비판 예외는 아닙니다. 4월에 열리는데요. 올해도 모델쇼가 될지 모터쇼가 될지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난 절대 모델에 현혹되지 않겠다. 자신만만한 남자분들에게 띄워드립니다. 권영주의 반전 드라이빙 뮤직 금잔디 날 보러 와요. 이래도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권영주의 카조타 이제 파킹.